오늘 양육준 감독의 장편 데뷔작인 그리고 주연작이기도 하죠. 출세작이기도 하고 상당히 의미 있는 작품인데요. 똥파리 같이 관람하셨고요. 오늘 이 관객과에 대해 진행을 맡은 조영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똥파리의 주역들 양육준 감독과 이완 배우 그리고 김코피 배우가 오시기로 하셨었는데 김코피 배우는 그 개인적인 일로 개인적인 일이 아니죠. 어쨌든 못 오시게 됐고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도 오랜만에 뵐 줄 알았는데 그 두 감독 배우와 그리고 이 영화에는 제작부로 크레딧이 올라가는데요. 지금은 이제 외탄 프로듀서가 되셨어요. 김하나 PD님 모시고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준 감독님과 배우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한 7, 8년 만에 또 극장에서 오랜만에 영화를 다시 봤는데요. 역시 묵직하고 여러 우리 사회의 그 폭력의 알레고리가 깊이 배어있는 보면 볼수록 그렇게 생각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가슴이 아프지만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감독님께 간단하게 뭐 저희 복구하는 게 낫겠죠? 네, 복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 좀 멋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육준 감독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나 섹시한 양육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귀한 시간 내서 여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똥파리 마스코트 깜찍이 김하나입니다. 이 영화를 만든 지 14년이 됐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회자되는 영화이기도 하고 많은 영화인들 그리고 관객들에게 영향을 준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도 이완 씨도 그때는 신인 배우였는데 지금은 두 편의 장편 영화 박화영과 어른들은 몰라요 연출하신 감독이기도 하고 지금도 작품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하나 PD님도 지금 영화인으로서 양육준 감독이 작품을 하시면 언제든지 달려오겠다 이런 태도로 같이 계신데 너무 과작이시라 요즘에 김하나 PD님 너무 오랜만에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인사말 너무 짧게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최근에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근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고 양육준 감독님도 그렇고 이완 감독님도 그렇고 김하나 PD님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질문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QR 코드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의자 앞에 또 QR 코드가 있어요. 그 QR 코드를 보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고요. 아마 많은 분들을 받지는 못할 거예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그 중에 4분을 먼저 받고 그 4분에게는 오늘 이 특별전 기념으로 아리랑 센터에서 특별히 이 한정판 DVD를 제작했거든요. 4분께 이 DVD를 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만든 게 한 7개 들어가 있어요. 단편, 중편이. 네. 여기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아리랑 시네센터에서. 네. 일단 좋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아까 조용각 PD님이 소개해 주신 것 같이 이게 14년 전에 데뷔작인데 데뷔작으로 끝입니다. 차기작이 없습니다. 그동안 계속 만드셨잖아요. 이거 에너지가 막 고갈돼가지고 이거 찍고 나서 단편, 중편 이상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편은 아직 차기작은 손을 못 대고 있고 지금은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공간 하나 마련해서 그냥 영화 워크샵 지금 하고 그 공간 좀 재밌는 데로 좀 꾸밀라고 친구들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오늘도 페인트 칠하다 왔어요 낮에.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하는 거는 이제 그 정도고요. 이제 조금 영화하고 조금 떨어져 있다가 또 다시 영화를 하고 싶으면 좀 덤비고 싶은데 그게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언젠가 하겠죠. 한
한 3-4편은 더 만들겠지. 죽을 때까지.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양희춘 감독님하고 이 작품을 통해서 사실 좀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을 하게 됐었고, 또 저라는 그때 배우가 좀 이제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작품이었고요. 저는 그 이후에 뭐 다른 작품들도 출연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네, 연출을 하게 돼서 박하영이라는 영화와 어른들은 몰라요라는 영화를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다음 작업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떠세요? 아니요, 너무 오랜만이라서 지금. 본인 영화 그 GV 할 때는 안 그러신 것 같은데 그 배우로 나온 그 영화에는 막 떠는 것 같아. 느낌이 좀 다르시죠? 감독님으로 아니 지금 할 때하고. 이 조합의 GV가 너무 오랜만이라서. 저는 그 계속 그 똥파리 이후에도 계속 제작팀으로 일을 계속하면서 감독님이나 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잘 지켜주는 든든한 PD가 되고 싶어서 상업 영화랑 다양한 영화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OTT 그 200억대 OTT를 지금 하고 있고요. 내후년 정도 나올 작품인데 나오면 많이 봐주세요. 네, 저도 이게 PD가 2명인데요. 제가 이 똥파리의 PD는 아니고 그 뭐 양희춘 감독하고 같이 작업했던 그 뭐 돼지의 왕, 사이비 이런 독립 영화에 주로 작업을 같이 했던 프로듀서고요. 김하나 PD님도 그 똥파리에서 그 제작부를 하시고 다른 이제 상업 영화나 그 독립 영화들의 프로듀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가 영화를 이제 제가 돼지왕을 같이 감독님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 돼지왕의 또 주인공 역할을 해주셨었는데 오늘 똥파리도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이 상훈의 캐릭터하고 돼지왕의 종소의 캐릭터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옷도 연상호 감독이 그 마지막에 엔딩에 옷도 그렇게 같이 그린 것 같고 그런 부분들. 이거 연상호 감독도 양희춘 감독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고 그 돼지왕을 편집할 때 양희춘 감독에게 모니터링을 부탁했을 때 양희춘 감독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상호야 잘 봤어 고생했는데 1시간짜리로 얘기해줄까? 4시간짜리로 얘기해줄까? 영화의 피드백 그렇게 하면서 양희춘 감독의 그 피드백이 최종본의 돼지왕이 나올 때 상당히 영향을 줬거든요. 그 똥파리를 만들고 돼지왕을 보시고 연기를 하셨을 때 이 영화에 본인의 어떤 영향이 얼만큼 들어갔다고 느끼셨는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완 배우도 그 감독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여러 군데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완 배우의 영화를 보셨을 때 그 본인이 준 영향이랄까 아니면 이렇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 돼지의 왕은 뭐 어떤 사회의 어떤 폭력성이라든가 뭔가 개인의 어떤 뭐 트라우마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어떤 사회와 개인의 어떤 얘기들이 이제 복합된 어떤 얘기들의 그 집합이 이제 영화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똥파리하고 돼지왕은 좀 결이 달랐었어요. 그래도 이제 애니메이션이 장르도 좀 다르고 그래서 뭐 특별히 이제 제가 똥파리를 만든 입장에서 그 상훈이라는 역할을 한 거에서 그 돼지왕의 종석이 역할이 특별한 영향을 끼친 부분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그냥 그때 그 연상호 감독하고 제가 2004년도인가 5년도쯤에 이제 서울독립영화제 때인가 그때 처음 만났는데 그때 제가 농담으로 하는 거니까 제가 욕 잠깐 썼거든 그냥 이해해 주세요. 둘 다 족밥이었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이제 연상호 감독은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 그거를 처음에 본인의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한 15분, 20분짜리를 2개를 붙여가지고 중편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그게 엄청났었어요. 그 당시에 되게 센세이셔널한 그 중편 애니가 나왔었던 거였는데 저도 그 작품을 봤고 아마도 이제 당시에 연상호 감독도 제가 이제 연기를 하는 사람인 걸 알고 제가 첫 연출했던 바람 한 번 따라 이런 것들 이제 추후에 이제 보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나이 차이는 한 3살 정도 나는데 그냥 친구같이 동료같이 이렇게 지냈었죠. 그래서 연상호 감독이 그때부터 이제
그 극영화를 하고 싶었던 어떤 분위기가 있었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또 장편을 찍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는데 그때 잘 어울려 달렸던 게 저였고 배우로서 그리고 제가 또 친했던 오정세가 있었고 그래서 본인이 처음 만든 돼지의 왕에 저와 오정세를 주인공 목소리로 이제 주인공으로 이제 캐스팅을 했었고 차기작 사이비에서도 저와 오정세를 참여시키면서 그리고 오정세가 또 똥파리에서도 나오잖아요. 똥파리 전에 제가 지금 바라만 본다에서도 오정세가 나오거든요. 박병헌하고 나중에 여기도 나오잖아요. 병 맞는 남자 박병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내가 뭐 연출이고 제가 배우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막 엉겨서 만들었어요. 제 미성년에 연상호 감독이 경찰로도 나와요. 그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영화 갖고 놀던 처음에 친해져서 영화 갖고 놀던 사이였는데 지금은 뭐 연상호 감독 어마어마한 감독이 됐고 저는 이제 앞으로도 저를 가끔씩 캐스팅해줘서 제가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감독으로 계속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호 캐스팅 되실 때 상당히 좋아했고 막 그 연상호 특집 그 방송 인력을 하는데 지호 옷 입고 나와가지고 퍼포먼스를 보여줘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연상호. 또 이완 감독님 영화를 보셨을 때 어땠는지. 이한 감독님 영화 와 이게 뭐 그냥 한 큐에 밀어붙이는 영화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어떤 분은 제 영화 보고 되게 거북해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폭력적인 부분이나 욕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저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제 친구들은 뭐 야씨 뭐 야 우린 더 그랬지 영화 뭐 개뿔도 아니네 뭐 우린 더 그랬는데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되려 이제 저기 이완 감독님 영화 박하영 보면서 야 이건 뭐야 이거 야씨 인간을 어떻게 왜 이 상태까지 사람을 그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고통스럽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저도 되게 힘들었어. 누군가는 제가 만든 영화를 보면서 어려워했겠지만 감정적으로 저도 이완 감독님 영화 보면서 저도 뭐 유년 시절에 뭐 어떤 그런 폭력적인 게 뭐 여러 환경 안에서 저 뭐 주변 친구들 다 그런 환경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하영은 또 다른 결이었어요. 어떤 여성이 중심의 주인공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게 저는 조금 되게 낯선 체험이었거든요. 저는 남자친구들하고 많이 다녔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존재가 되게 두려웠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어떤 남녀가 같이 하나가 된다라는 게 저는 되게 이상한 불안하고 이거 저는 고백도 못 해보고 그냥 바라만 본다를 보면은 맞아. 근데 이제 여성이 주축이 되는 영화를 만들었다는 게 저는 되게 신선한 느낌이었고 되게 야 이게 진짜 스트레이트구나 그런 느낌들을 많이 들었었죠. 그 똥파리는 그래도 가족이 있잖아요. 난 고아였으면 좋겠어 이런 대사도 있지만 가족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고 가족이 싫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이제 사람들의 얘기고 결국 결말에는 슬프지만 어쨌든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요. 그 이완 감독님 영화는 가족이 없어요. 그리고 그 나온 청소년들이 가족을 만드는 자기네들끼리 그런 시도를 보여주는 영화고 박하영도 그렇고 어른들을 몰라요도 이제 그런 거죠. 거기서 이제 뭐 이 똥파리에서 받은 영향이라든가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감독님이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은 똥파리라는 작품을 하면서 사실 이제 양춘 감독님을 처음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저는 사실 근데 이제 독립영화들 보면서 양춘 감독님이 이전에 이제 양춘 배우로 이제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만나게 돼서 이 작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뭐 그때는 그냥 뭐 제가 연출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상상은 하진 않았었죠. 근데 이제 하다가 이제 형한테도 좋은 영향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개인적인 또 어떤 일들이 있어서 단편을 만들게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어른들은 몰라요까지 만들게 된 것 같은데 작품 제목이 뭐였죠? 박하영 그거 말해야 돼? 아니야. 대박이다. 기억 나는데 그거의 지랄입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저 개인적인 이야기였어서 그래서
뭐 아무튼 그 영화가 있었고, 예, 그래서 만들면서 사실 뭐 똥파리에 대한 어떤 기억들 이런 것들을 안 할 수는 없었죠. 박하영이나 어른들은 몰라를 만들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뭐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막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시대나 이제 어떤 아이들의 뭐 지금은 지칭하는 은어들이나 단어들이 생겨났지만 그 당시에도 다 뭐 왕따나 뭐 폭력이나 다 있었다고 생각해서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소녀가 엄마가 자기가 엄마한테 버림받았는데 누군가한테 엄마가 되고 싶어 하면서 그 자기가 되게 만족감을 느끼는 어떤 그런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런 소녀를 되게 외롭게 좀 밀어붙이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좀 캐릭터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예, 다양한 캐릭터들을 좀 포진시켜서 이야기를 완성해 나갔고, 어떤 결론은 사실 저는 똥파리랑 감히 이 되게 제가 좋아하는 영화고 훌륭한 영화라서 예, 견줄 순 없지만 그래도 그 박하영이나 어른들은 몰라요는 그 저한테 이제 좀 필터링된 예, 어떤 시선과 감정들이 좀 증폭된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양희철 감독의 영화의 이제 특징이 개별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이잖아요. 근데 그 영화 안에서 지나가는 인물이 없습니다. 각각의 캐릭터들이 분명하고 그들이 서사를 구성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화로 남아 있고, 그것이 이제 그 장편 영화로서의 어떤 장점이고, 이완 감독님 영화도 그런 것 같아요. 각각의 캐릭터들이 지나가는 인물 없이 하나의 그 사건을 이어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그 작은 역할이라도 그런 거죠. 연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좀 진한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런 캐릭터들을 그냥 소비적으로 그냥 캐릭터가 흘러가는 역할로 만들기가 좀 어려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카메라 안에 항상 인물로 그 직업적으로 그리고 저희의 어떤 꿈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어떤 표현을 하고 싶다라는 어떤 존재로서 항상 카메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추가적으로 여기 질문 뒤에 하신 분 보면은 여기 당첨되신 겁니다. 상훈이라는 분이, 상훈은 그 캐릭터 이름인데, 양희춘 감독님, 이한 배우님 두 분 다 연기와 연출을 같이 하셨는데 보통 연기만 하고 연출만 하는데 두 가지 다 하게 되는 계기나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요게 좀 답을 해주면 좋겠고요. 그 연기를 하고 연출을 하는 그 동시에 하는 사람들 중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출을 하면서 연기를 겸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배우로 출발해서 연출을 하게 된, 그러면서 연기를 겸하게 된 경우거든요. 그게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은 연기를 먼저 하시다가 그 배우로 갈증이 풀리지 않아서 그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똥파리라는 장편을 시나리오를 훅 쓰고 영화를 만들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짧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좀 웃긴 질문이나 이런 좀 놀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토크가. 제가 연기자가 되고 싶다라기보다 그 뭔가 이게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어떤 그 답답한 감정을, 가족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연기라는 게 어떤 식으로든 선택이 되었고, 근데 연기에서 어떤 한계성이 있더라고요. 캐스팅도 제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작품이라든가 캐릭터들이 이제 제가 선택이 안 되니까 그럼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그러다 현장에서 찾아본 게 감독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연출을 이제 해보기로 했죠. 그때 이제 허우샤오셴이라는 대만 감독님의 어떤 말씀, 이제 흐르는 강물에다가 자꾸만 흘러가는 강물에다 뭘 자꾸만 새겨 넣으려고 하지 말고 바위에다 파서 새겨 넣어. 그러니까 생각만 하지 말고 만들어. 그 한마디를 제가 영화 잡지에서 그 한 문장을 보고 그게 저를 굉장히 큰 자극을 준 말이어서 바로 그때 이제 바람 한 번 따라는 영화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었죠. 네. 이한 배우님. 뭐 저는 뭐 가끔 이제 인터뷰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그리고 제가 첫 번째 단편 아까 말씀드린 거 만들 때 사실 너무 또 이신영이 많이 알고 있었어갖고, 예, 저는 되게 사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슷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30살 때쯤, 예, 이거 이제 똥파리 이제 찍고 난 좀 직후인데 그때 이제 좀 되게 엄청나게 처절한 연애를 했다가 좀 까이고 그 감정이 도저히 해결이 안 돼갖고, 예, 그냥
그래 이 감정을 한번 소모시키기 위해서 한번 단편 영화를 한번 찍어보자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마음 먹고 돈 80만 원 개인 돈 갖고 3회차 찍어서 완성한 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네. 아니 갑자기 김연아 PD님 똥파리 할 때 몇 네. 살이었죠? 저 21살? 네, 저는 그때 저희 15년 전에 찍었잖아요. 저 21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 깜찍이라고 불러줬어요. 지금은 감독님이 깜찍이라고 하면 너무너무 싫으시대요. 그때 처음 뭐 시나리오 보고 참여했을 때 이 영화는 또 촬영 기간이 되게 긴 걸로 유명해요. 제작비가 떨어져서 쉬었다가 다시 또 모아 찍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견디시고 끝까지 있었는지, 처음에 결합하게 돼서 현장 분위기라든가 감독님 만났을 때 어땠는지, 뭐 힘든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저는 사실 그때 그러니까 다른 상업영화 미술팀을 하나를 하고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러고서 힘들어하고 그 양익준이라는 배우를 KBS 독립영화관에서 인간적으로 정이 안 가는 인간을 출연한 걸 보고 너무 잘생긴 거예요.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연기를 어쩜 이렇게 잘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빠져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아마 믿지 못하시겠지만 양익준 브래드 피트라고 검색을 하면은 한국 독립영화의 브래드 피트라고 불렸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라고!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건 보고서 제 친구가 이제 양익준이 장편을 연출을 한다더라, 혹시 면접 볼래? 해가지고 면접을 보고 제작팀을 하게 됐던 거였는데, 그때 만났을 때는 너무너무 이제 좋았고, 그리고 계속 제가 제작팀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줬던 그런 힘을 감독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같이 일하면서 너무 즐거웠어요. 지금도 좋은 동료고 멘토로 계셔주시고, 제작 기간이 정말 길었지만 뭐 중간중간 뭐 알바나 뭐 다른 알바들 하고 뭐 그렇게 할 때도 있었지만, 저는 확 중단됐다가 다시 이제 촬영했을 때 저희 용역신 나와서 포장마차 뿌시고 할 때 저도 그때 현장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 다리 수술하고 있어가지고 그때는 함께 하지 못했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이로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원래 이게 이완 씨가, 그냥 이완 씨라고 할게요. 이완 씨가 사실 꽃비의 오빠가 아니라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완 씨가 꽃비 오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여기도 나뉠 질문이 거예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동생으로 설정했어요. 사실 1살 동생. 그럼 고2란 말이죠. 그럼 18이잖아요. 그때 몇 살이었죠? 30이요. 딱 30. 꽃비가 23. 되게 엄청나죠. 근데 환 씨가 엄청 동안이어가지고 어른들은 몰라요. 요새 20살로 나온 피어싱하고 그쵸? 네, 제 죄입니다. 네. 항변을 해보시죠. 그게 그러니까 뭐 박하영 때 같은 경우는 그냥 연출만 했었고, 네, 어른들은 몰라요 같은 경우는 이제 출연을 하게 된데, 사실 맨 처음에는 제가 출연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 영화도 다 이제 캐스팅을 다 끝내자였는데, 그 역할에 이제 아까 양준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또 유일한 또 남자 역할이 몇 개 있는데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유미 배우나 안희연 배우한테 또 되게 좋은 작용을 줘야 되는 어떤 포지셔닝의 배우를 되게 캐스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되게 심사숙고하고 뭐 하다 보니까 다른 캐스팅은 다 끝났는데 이 캐스팅이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이제 박하영 때 영재를 했던 이재균 배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배우가 있으면 그냥 맡기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군대를 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제 전화 통화가 되니까, 요즘 군대는 야 너 휴가 나왔을 때 좀 찍으면 안 되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뭐 이렇게 쭉쭉 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선택지가 없어서 그냥 하게 된 경우였거든요. 예, 어른들은 몰라요. 예, 그래서 이제 했다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생해서 이제 다시는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기회가 되시면은, 어른들은 몰라요, 작년에 개봉을 했고 넷플릭스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기회가 되시면은 봐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신문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모띠님이 하신
그 영화 촬영하면서 어떤 게 가장 좋았고 어떤 게 가장 힘드셨는지 이런 얘기는 좀 가볍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똥파리 먼저 할까요? 잠깐만 한번 10초만 훑어. 야 진짜 많네 질문이. 이거 빼고. 이걸로 이런 거 해야겠다. 파이님이 하신 질문을 몰랐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섹시한 양익준 감독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똥파리가 2008년 작품이고 올해로 2022년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하나도 늙지 않는 양익준 감독님만의 동안 유지 비법이 궁금합니다. 파이님 당첨됐습니다. 관객석에서 뭔 소리야 이러는까지나. 뭐야? 그냥 DNA예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 젊어 보여요. 배요. 엄마하고 옛날에 댕기면은 무슨 막내 동생하고 왔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유전자를 좀 받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수염 자르면 훨씬 더 제가 좀 꽃미남 브래드 피트 피부도 저한테 좋다 그러거든요. 촬영하러 가면. 근데 그것도 DNA예요. 여러분 좋은 화장품 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DNA. 그냥 많이 웃어요 제가. 그냥 예전에 웃음이 사실은 영화판에 제가 참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웃음을 많이 표현했었어요. 왜냐면 현장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현장 스태프들한테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 현장에서 내가 낙오되지 않기 위한 좀 삐로의 웃음 같은 표현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되게 비애가 크더라고요. 내가 뭐 이렇게 그렇게 못난 사람인가? 왜 나는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비실비실 웃으면서 그 웃음으로 괜히 이렇게 뭔가 그 사람들과 이제 옆에 붙어 있기 위한 방법이었잖아. 근데 그게 연출하면서 신기하게도 그 웃음이 연출하면서 스태프들하고 되게 건강하게 유지되는 저의 어떤 특별한 어떤 디렉션에 가미된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웃음이 처음에는 이제 조금 슬픈 웃음으로 시작됐는데 연출하면서 제 웃음이 되게 저만의 어떤 연출의 능력이 된 것 같아서. 근데 많이 웃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뭐 나이도 좀 이렇게 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엄숙하고 그런 타입이 아니어서 평상시에 뭐 연출할 때는 집중하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웃으세요. 예, 웃으면 유전자를 좀 이겨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본 똥파리의 양익준 배우의 피부는 정말 고왔습니다. 또 다음 질문 골라보시겠어요? 저 질문에 난 하나 드려야겠다. 그렇죠. 파이님. 이따 끝나고 나오셔서 직접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여기 질문이 너무 많아서 질문하셨던 분 중에 손을 마이크가 되면은 마스크 쓰고 말씀을 그냥 육성으로 해도 들릴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자 지금 손 한번 들어봐. 맨 뒤에 분. 감독님 안녕하세요. 저는 그 방구석 1열 보고 사실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감독님이 되게 매력적이신 분 같아서 혹시 실례가 안 되시면 MBTI라고 알 수 있을까요? 나 그거 몰라가지고 진짜 적어놓고 다니는데 나 이거 뭐였지? INFP. INFP. 네.
좋은 거죠 이거. 몰라 그냥 맨날 물어보길래 여기다 적어놓고 다니는 INFP예요. 뭐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보면 나옵니다. 또 다른 분 또 여기 모자 쓰신 남자분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이번에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그 올해 4월에 첫 단편 연출을 하고 이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근데 그 제가 이제 또 다른 거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영화 보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시나리오 각색을 이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영화를 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봤던 그 영화가 저한테 영향을 줘서 이제 시나리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두 분께서는 시나리오 작업을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영화를 보신다면 혹시 가려서 보시는 편인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나리오 쓰는 뭐 아니 뭐 어떤 거를 뭐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만든다고 해서 뭐 그것과 이제 레퍼런스 할 만한 거를 그때 막 찾아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쨌든 계속 영화라는 거를 경험해 왔고 또 영화라는 걸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뭐 내재된 것들이 조금 뭐 레퍼런스를 한다거나 혹은 그때 그 작품이라고 정해서 이제 레퍼런스라고 이제 스태프들하고 공유하거나 뭐 배우들한테 공유한다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사실 뭐 어떤 뭐 액션 영화를 만든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액션 영화들을 뭐 요즘에 되게 스타일리시한 액션 영화들을 보면서 막 레퍼런스를 하려고 막 그거를 집중적으로 파고 공부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손 들고 질문한 분들 DVD 드리면 되겠죠? 네. 끝났어요 지금. 네 분 끝났어요? 상우님, 파이님, MBTI 분 지금 시나리오 네, 역시 인생은 그거야. 선빵이야 인생은 선빵. 그래도 질문해 주실 거죠? 저는 저기 시나리오 쓸 때 영화를 보나? 잘 안 봐요. 그거는 이제 시나리오 쓸 때 시나리오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나리오 쓸 때 저한테 중요한 거는 어떤 이야기 구성을 하기 이전에 어떤 한 인물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 인물만 계속 생각해요. 그 사람이 그냥 눈 감고 계속 생각하다 보면 어디를 가, 그리고 누굴 만나 이런 거를 제가 제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상상에서 그 인물이 어딜 가고 누굴 만나는지 개입을 안 해요. 그냥 계속 지켜봐요. 저 이제 밖에서 많이 쓰는데 집에서 잘 안 돼가지고 그냥 대학 교정이나 이런 데 가서 그냥 앉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냥 어딜 가, 누굴 만나, 그리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런 감독들이 글 쓰는 감독들이나 작가분들이 그런 말 많이 하는데 내가 쓰는 게 아니라고. 글을 내가 쓰는 게 아니라고. 내가 생각했던 그 인물이 만들어가요. 저 같은 경우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특히나 연기한 사람들은 이 캐릭터를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되게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캐릭터들을 진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 머릿속에 있는 그 상상의 어떤 뭐 70대의 어떤 노년의 어떤 여성이 생각나면 그 분을 그냥 계속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제가 한 7년 정도 갑순이와 수아라는 그 시나리오를 썼는데 캐스팅이 안 돼서 재작년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7년 동안 쓰고. 그래서 이제 당분간 시나리오 안 쓰려고 힘들어 죽겠어요. 7년을 이렇게 그 똥파리는 되게 금방 쓰셨다고 그랬잖아요. 교정에서 뭐 스케치북 들고 가서 이화여대, 집 근처가 이화여대라고 하시는데 거기서 며칠 만에 썼다고. 근데 그 시나리오가 거의 저희가 알기로는 한 100페이지가 넘는 긴 시나리오였거든요. 지금보다 더 영화 러닝타임도 길었고. 그때 쓰셨던 기억을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때는 제가 이화여대, 제가 북아현동에 살아서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거기 이화여대 교정에 가서 롤러스케이트 타고 막 수야자에서 쫓겨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가 우리 놀이터 중에 하나였는데 그냥 우연하게 거기서 이제 갔다가 본관인가 그 뒤편에 담배를 되게 편하게 필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주장창 담배 피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그냥 어떤 생각만 계속했죠. 그래서 2달 반 동안 나가면서 하루에 한 줄도 못 쓰고 때도 있었고, 뭐 한 줄, 2줄 쓰다가 오기도 하고, 뭐 한 2신 쓰고 오기도 하고, 그리고 2달 반 동안 한 50신을 썼는데, 2달 반 동안 그 대학교 교정을 계속 출퇴근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살던 데는 난곡이었어요. 난곡이면 지하철 이화여대 이 지하철 노선도에서 여기잖아요. 여기 영화에 나오는 또 동네이기도 하죠. 예, 여자 주인공 집이 저희 집이었거든요. 제가 실제 살던데. 근데 꽃빛 씨가 나오는 이완 씨가 같이 사는 집이 감독님의 전세 집이었고 영화를 찍고 거기 영화 찍고 돈 모자라서 거기 빼고 나왔죠. 그 저기 전세값이 1,700만 원이었는데 어쨌거는 그래서 2달 반 동안 50신을 썼는데 너무 힘든 거야. 2달 반 동안 그렇게 혼자 퇴근을 하고 월급은 못 받고 그러다가 집에서 써볼까 하고 집에 그 반지 하방 들어가서 이제 창문 커튼 다 닫고 그냥 옆엔 침대 있고 여기 테이블 하나 있는 방이었는데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갑자기 뭐가 막 써지더니 제가 2박 3일을 한숨도 안 자고 100시를 썼어요. 그냥 제 삶과 이야기를 2달 반 동안 계속 구상했던 게 어느 순간에 축적돼 있었나 봐요. 그게 3일 동안 미친 듯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일 딱 쓰고 150신의 시나리오가 나왔지. 근데 그때는 그렇게 짧게 썼는데 그 다음 차기작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차기작을 첫 작품의 데미지가 또 있는 상태에서 영화가 잘 되면은 영화 잘 되면은 공황장애 같은 게 생겨. 저 공황장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영화가 안 되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우라병 생겨. 우라병. 그러면 제가 친구들한테 영화하는 젊은 친구들한테 넌 우라병 생길래 공황장애 생길래 다 고작 공황장애 생기겠대. 근데 어쨌건 그 첫 작품의 시나리오는 제가 살아왔던 어떤 흔적, 제 가족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총집합돼서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첫 방에 첫 데뷔작에 이제 다 어떤 에키스들이 다 투영됐던 거고 그 다 제가 30 몇 년까지 내 안에 쌓여있던 걸 다 던지고 나니까 그 다음 뭔가 그냥 텅 비어버리더라고요. 더 이상 하고 싶은 얘기도 없고 난 이미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 얘기를 다 던져버린 것 같으니까 근데 텅 비어서 사실 별로 그 다음은 안 찍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시나리오에 그 욕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욕이 시나리오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뭐 이완 씨는 직접 그 뭐 상훈 다음으로 욕을 많이 하는 또 캐릭터이기도 한데 그 욕을 할 때 욕을 또 하나로만 하면은 뭐 그렇죠. 외국인들이 외국 영화제에서 그 외국 관객들이 양희철 감독을 보면은 시발로마 이러고 지나가고 이제 그런 일하고 진짜요. 하이 뭐 네 영화 봤어 뭐 이런 거야. 그런데 그걸 직접 시나리오를 표현했는지 그리고 얘기를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없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유한 씨는 어떠셨어요? 욕을 할 때? 제가 기억하는 건 다 시나리오에 있었던 것도 기억하고 여기 다 있었군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욕은 근데 사실 이렇게 친구들 만나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욕을 그렇게 크게 어렵잖아. 실제로 차지게 하시냐고 물어본 사람이 있었는데. 실제로 욕을 하냐고요? 욕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있어서 안 하는데 근데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많이 했습니다. 네. 특별한 욕이 별로 없어. 거의 시발로마예요. 그게 거의 90%예요. 거의 근데 일상에서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영화는 번역할 때도 욕을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뭐 퍼큐 이것만 나와가지고 좀 욕을 좀 바꿔라. 번역한 사람들도 힘들었던 이런. 그 처음 번역하신 분이 그 중국계 영국인이었어가지고 욕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힘들어하셔서 뭐 자기 지인들한테 물어봤다고. 욕이 어렵죠. 여기에서 번역할 수 없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포장마차에서 한 년이 두 년이 이걸 어떻게 원비치 투비치. 근데 그게 그 이름을 갖고 노는 건데 그런 건 번역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지.
그럴 때 이제 번역자하고 이제 머리로 고민을 이제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영어를 아예 몰라서 그냥 다 냉겼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외국 사람들한테 그런 장면들이 전해질 때 우리는 깔깔대고 웃기도 하는데 되려 해외 영화제 가면 그 장면에서 웃는 사람이 없는 거야. 되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관객들이 거의 뭐 시트콤 보는 시청자들 같이 반응을 하거든요. 영화를 보면은. 근데 우리는 상훈이가 여자 그 꽃비를 이렇게 연희를 주먹으로 빡 때리면 이렇게 비명이 나오죠. 여기도 그랬을 거야 분명. 그랬지. 근데 캐나다에서는 뻑치잖아. 진짜 이렇게 봐. 그래서 너 진짜 완전 진짜 너무 큰 문화적 충격이라는 말이 진짜 떠오르더라고. 그거를 엄청나게 웃더라고. 그 사람들은 약간 팝콘 먹으면서 보는 어떤 영화 습성이 있다 보니까 영화는 그들의 즐길 거리잖아. 근데 그렇게 거기서 웃다가 어느 순간에 영화가 중후반으로 가니까 그 캐나다 애들도 막 울고 있는 거야. 으악! 막 이러던 애들이.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특히 미주 쪽이 반응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예, 다른 관객분 여기 까만 마스크 쓰신 분 아시겠습니까? 아 너무 옛날 영화는 이거 진짜. 안녕하세요.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영화 찍으실 때 시나리오를 쓰시잖아요. 캐릭터 이제 관련해서. 근데 영화 이후에 캐릭터들의 삶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보통 쓰실 때? 아니면 그 영화 관련해서만 캐릭터에 생각하시나요? 그 이후의 삶. 이유는 잘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똥파리 보면 뭐 해피엔딩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냥 딱히 시나리오 쓸 때 생각하진 않지만 저는 저렇게 좀 슬픈 어떤 사람들 그리고 뭐 환희 씨가 이제 연기했던 경우는 이제 사실은 살인을 한 거잖아요 영화 속에. 근데 얘가 왜 그러는지에 대한 설명도 알잖아요 우리가 이 환경에서. 근데 살인이란 건 무지무지 나쁜 일이고 사실 의도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그냥 된 어떤 지점이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쓴 시나리오에서 그런지 캐릭터가 애정이 가니까 어떤 이 영화 시작과 끝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든 그 친구들이 다 잘 살기를 바래요. 그냥 잘 살고 뭐 이게 뭐 새드 엔딩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영화 안에 있는 존재하는 사람들이 이 시나리오가 끝난 이후에도 살아갈 거니까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삶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죠. 이 영화 또한 저도 좀 살고 싶어서 만든 거니까 저도 좀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지 같아가지고 막 집구석이고 뭐 그지 같아서 좀 제대로 살고 싶어서 만든 거니까 뭐 그 캐릭터들도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죠. 근데 쓸 때는 생각은 안 해요. 이 영화 똥파리 오늘 처음 보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생각보다 항상 많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이 영화는 많이 봤겠지 하셨는데 상영할 때마다 처음 본 분들이 있어서 계속 상영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재개봉 다시. 네, 기회가 나중에 생기길 바라고요. 또 아까 질문하신 저 뒤에 계신 분 아시겠습니까? 손 좀 들어주세요. 마이크.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그 똥파리 영화가 이제 한 13년, 14년 정도 이제 지났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 보여주려고 했던 문제의식 중에 지금 돌아봤을 때 혹시 좀 요건 아쉽다 내지는 왜 그런 점이 좀 있으신지. 영화적으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현실? 이해했습니다. 영화적으로요. 네. 저는 그냥 제가 답답해서 영화를 만들었고요.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그냥 답답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어떤 10대 중후반 이때 기억나는 것들이 이제 정경들 뭐 이렇게 데모 어떤 젊은이 민주화를 외치는 젊은이들과 그걸 가로막는 그 정부의 어떤 지시라고 해야 되나 그걸 따르는 젊은이들끼리 싸우는 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우린 얘네도 싫고 쟤네도 싫었어. 이 새끼들이 벽돌 집어 던지고 화염병 던지니까 저 새끼들이 최루탄 쏘는 거 아니야. 그냥 둘 다 싫었어. 왜냐면 우리가 매워 죽겠으니까. 뭐 정경이 지나가면 제 친구가 이제 춤추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귀 뚫은 친구들은 늘 귀를 뚫었는데 지나가다가 정경이 너 이 새끼 귀 뚫었네 그러고 귀걸이 잡아 뜯고 이 군화발로 막 저희 조인트 까고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어야 될까? 그게 어떤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제가 어떤 식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어떤 기억들을 끌고 왔어요. 막 대학생들 데모하는 장면 거기를 저희가 이제 용역 패거리들이 막 제압을 하잖아요. 사실 그것도 제가 그 대학 연세대 앞에 우리가 저희 신촌 이대에서 많이 놀았는데 친구들끼리 그때 저 연대에서 데모하는 걸 정말 그렇게 많이 봤었죠. 그리고 거기서 데모하면 서대문구 쪽은 엔간한 데가 안 매운 데가 없었어. 얼마나 많은 체류탄을 썼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어떤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때 기억들이 어느 순간순간에 영화 속에 첨부된 게 관객분들이 그걸 어떤 사회적인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문제의식을 읽어주시더라고요. 신기하게. 예전에 막 개봉했을 때 2009년에 개봉했을 때는 이거 용산 참사 보고 혹시 이 장면을 생각해서 만드신 거 아니냐. 용산 참사가 그 해인가 그 전해인가 그랬었는데 영화 만든 다음에 벌어진 일이. 그렇군요. 이제 개봉했을 때 그렇죠. 개봉 이후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착시가 되시는데 그 부분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관객들은. 사실 영화는 준비하면서 공개되기 훨씬 전에 5년, 4년 전에 시나리오가 써지는데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러면서 관객분들한테 많이 배웠어요. 여러모로. 자, 저는 현 시점을 바라보시면서 그 현 시점을 경험하면서 이 영화를 자기화 시키더라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금 이 시점하고 동일시로 경험하시는 게 되게 신기했다라고 할까요? 네. 네, 다른 분 있습니까? 여기 앞에 계신 분. 아까 눈 막대기로 찔린 거 MT컵 같은데 그거 오케이 넘어가신 거 그거 궁금하고요. 이 영화에서 상훈이가 존댓말 하는 게 딱 한 번 나오거든요. 그 핸드폰 가게 그분한테는 왜 존댓말 하셨는지 좀 이게 가능성이 기미를 보이는 건가 좀 궁금합니다. 그 꼬맹이들이 저 막대기 장난하다 눈알 찔린 거는 눈알 찔린 거는 진짜인데 진짜 눈알 뻑 찔러가지고 근데 이거를 제가 이게 눈 아플까봐 실명될까봐 이 장면을 제가 그러면 되게 좋은 장면이 나왔는데 그 테이크 자체가 NG가 돼버리잖아. 참은 거죠 그냥. 진짜 너무 아팠는데 그냥 참았어. 왜냐면 이게 오케이 컷, 오케이 테이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이거를 아파 하면서 그 되게 한순간만 나오는 귀중한 그 순간에서만 나오는 그 귀중한 거를 삭제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감독들이나 배우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작진들은. 어쨌건 그래서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애들이 제 눈가를 찌른 거고요. 걔네들이 아주 훌륭한 프로 연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 휴대폰 판매하는 직원분한테 존댓말을 쓰는 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만식이를 만나거나 가족들을 만나거나 그냥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다 그게 어떤 연인지 그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감정들을 뿜어내고 이런 것들이 익숙한데 갑자기 제3의 낯선 사람을 채무자나 이런 사람도 상관없어. 다 그냥 반말짓거리 하는 놈인데 갑자기 너무 이렇게 방실방실 웃으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얘한테 도대체 이게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현장에서도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얘한테 반말을 해야 되나 존댓말을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결국은 존댓말을 했죠. 약간 반말을 하려고 하는 존댓말인데 그 장면이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되게 잘 보신 거예요. 유일하게 제가 영화에서 존댓말을 쓰는 진짜 사람이거든요. 그 잠깐 한두 씬 정도 나오시는 그 배우에게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네. 또 다른 분 질문
예, 저 뒤에 계신 분 아까 하신 분 아니죠?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화 잘 봤고요. 저는 뭐 이번 영화랑 관련된 건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부분 궁금한 건데, 일상적인 장소든 아니면 뭐 여행지든 뭐 최근에 갔던 장소 중에서 기억에 남거나 공유해주고 싶은 장소나 그 감정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일상적인 장소 전에 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어. 영화 관련된 건 아닌데 그냥 일상적이든 아, 일상적. 여행지든 예, 장소나 그 장소에서 느꼈던 감정. 예. 맛집 추천 말고. 안 그래도 아까 그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나는 진짜 없다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근래에 그냥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 빠지 아시죠? 빠지를 놀러 갔다 왔더니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도 내년에 가보세요. 물놀이를 하는 그 바다에 떠 있는 배를 이제 영어로 이제 빠지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 물놀이 액티비티를 즐기는 겁니다. 저는 뭐 워낙 뭐 여행 이런 거 진짜 안 다녀서 뭐 되게 재미없게 살아서. 근데 해마다 이제 뭐 하면은 뭐 부산 영화제를 가다 보니까 전 부산이 해운대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예, 저는 그래서 여행을 진짜 안 가는데 해운대 여행은 몇 번 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해운대 저는 가면은 그냥 되게 제가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예, 예. 저는 저기 뭐 가게를 여동생하고 가게 하나 하려고 거기 오늘 밴드 치라고 왔는데 그 가게 앞에서 어제 노을 보셨어요? 어제 노을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있었을 때가 되게 좋았고 오늘 이게 그 가게에서 워크숍도 친구들하고 젊은 친구들하고 워크숍을 영화 만들기 워크숍 하는데 그 친구들하고 가게 근처에 어디 조용한 차는 조금 당기는데 조용한 공간에서 그 친구들이 막 영화인도 아닌데 막 영화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가서 옆에서 봐주면서 갑자기 저한테 여자 주인공의 죽은 남편 역할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바닥에 누워서 여자 주인공이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주는 여자 주인공이 계속 환상을 보는 거예요. 자기 남편의 죽음의 어떤 순간에. 그래서 저를 계속 쓰다듬어주는데 그 여자분이 이렇게 막 이렇게 귀도 만져주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쨌건 그런 되게 이상하게 오랜만에 되게 따뜻했어요. 되게 별거 아닌데 저도 이제 외로워. 지금 내 연애 끝난 지 2년 가까이 다 되는데 진짜 거의 2년 만에 여자친구 이게 기분이 야릇해지더라고요. 이게 죽은 남편이어야 되는데 내가 느끼고 있었어. 아까 맞다. 여기 지금 계시죠? 지금 죽은 남편을 쓰다듬었던 분 여기 계시던데? 여기 계실 거야. 아까 이완 배우님 이제 해운대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동파리도 2008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이제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이 됐잖아요. 상영. 근데 독립 영화들이 부산의 영화제나 이런 데 처음 상영할 때 감독이나 배우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왜냐면은 영화를 만드느냐고 온 힘을 다 쏟고 돈도 다 쓰고 거의 땡전 한 푼 없이 영화제에 주는 비행기하고 숙소 받아서 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감독님도 상당히 어렵게 영화 자막 마지막으로 넣고 이제 후반 작업 받아서 작업을 막 끝내고 이제 가셨잖아요. 그때 첫 상영할 때 그 기분이 어땠는지 뭐 그런 얘기를 좀 옛날 얘기지만 이완 배우도 그렇고 그때 상황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2008년 처음 10월에 그 부산에서의 첫 상영 때 느낌. 그때는 따라왔던 거 같아요. 그때 갔을 때 그냥 그 짧은 어떤 일정 안에서도 엄청난 일이 있었죠. 진짜 거지 같은 인간도 만나고 어떤 거지 같은 평론가가 저희들을 되게 나쁘게 했어요. 그 거지 같은 평론가 저 요즘 매불쇼에 좀 나오시는 분인데
그리고 그때 장편 영화를 처음 만들었으니까 뭐 저는 뭐 개봉 영화제 이런 거 생각도 안 했어요. 사실 이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했는데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후반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색보 정도 하고 편집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할 돈이 없으니까 근데 부산영화제에서 그런 지원책이 있었어요. 포스트 프로덕션, 프로모션 뭐 그게 있어가지고 아시아 뭐 거기에 지원이 돼서 이제 거기서 부산영화제에서 저희 마무리 작업을 지원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딱 이제 영화제를 갔지. 그 지원을 받으면 영화제를 첫 번째로 부산을 영화제를 가는 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딱 갔는데 이 영화가 뭐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지를 난 모르겠는 거죠. 완성을 했는데 뭐 저기 편집실이나 저 녹음실이나 이런 데는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안심은 됐는데 관객들한테 공개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첫 상영이었나? 첫 상영 때인가 첫 상영에서 이제 저희도 이제 영화를 봐야 되니까 이제 가서 이제 보러 가는데 이제 앞에서 자원봉사자분들이 여자분 두 분이 이제 서 계셨는데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저 관객분들이 막 들어오니까 어서 오세요 똥파리입니다 똥파리 네, 똥파리 지금 상영합니다 10분 남았습니다 뭐 이러는데 그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걸 그렇게 표현해주라고. 이게 파리 얘기하는 거 같지. 그분들이 영화에 똥파리가 안 나오는지 몰랐지. 보지 않은 거지 아직.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상영을 하고 어마어마한 진짜 감정을 느꼈죠. 이 영화를 이렇게 좋아해 줄 수 있나? 어마어마하게 좋아해 줘가지고 그 다음 이 영화가 한 두어 번 상영하면서 이제 거기 있는 어떤 수많은 영화제, 전 세계 영화제 프로그래머들이 다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 앞에 해외 프로그래머 깐느 삐에르 감독 주간 그냥 피에르 르시앙. 피에르 르시앙 말고 그 다른 분도 그 이름 생각 안 나네. 그러니까 한 8명이 줄 서가지고 저를 만나러 자기 영화에 가져가고 싶어가지고 신기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야. 근데 이제 돌아가신 강수현 선배님도 막 데리고 다니면서 막 소개해주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초등학교 때 뭐 그 미술 뭐 이런 거 은상 동상 받아보고 뭔가 하나도 어떤 사람들한테 잘한다라는 뭐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 영화제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제가 당시에 볼 때 저를 한번 만나고 싶다고 막 그래가지고 원래 아닙니다. 뭘 말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 이완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되게 그 만드는 과정에서 되게 에너지를 다 쏟아갖고 사실 이제 부산 영화제에 초청이 됐다라는 소식을 맨 처음 들었을 때가 이제 저희가 아마 ADR 때 후시 녹음하고 있는데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배우들하고 파티를 이제 갑자기 극조에서 하게 되고 그날 밤에 그러면서 이제 가면은 이제 어떤 일들이 있을까라고 이제 배우들은 또 엄청나게 기대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미 뭐 다른 영화들로도 가봤고 그렇게 큰 변화가 생기진 않는다. 뭐 별거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가서 저희도 박하영은 사실 근데 호불호가 너무 세서 사실 똥파리 같이 이렇게 훌륭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싫어하는 관객과 굉장히 좋아하는 관객이 극명하게 나뉘어갖고 사실 저희는 뭐 영화제 뭐 프로그래머들도 극명하게 나눠져서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었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박하영이 조금 되게 좀 더 관객들하고 소통이 잘 된 건 이제 나중에 이제 플랫폼 같은데 풀리면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박하영은 사실 그 전에는 극장 개봉했을 때 제가 GV를 거의 100회차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저희가 아마 3만이 안 될 거예요. 아마 많이 안 될 거예요. 만 명이 안 들어갔으니까요. 박하영은 관객 수가. 그래서 그때 되게 외면 받았다가 근데 나중에 이제 어른들은 몰라요를 준비하고 있는데 박하영이 막 짤들이 막 엄청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천만 뷰 하죠. 예.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 소개가 되면서 예. 떡상을 한 제작자분들이 얘기하는데 1000만이다 막 이런 얘기하고 기분 되게 좋았고 그러고 나서 언제 어른들은 몰라요 만들고 했는데 그때는 정확히 코로나가 심각할 때였어요. 근데 초청을 받아서 딱 갔는데 한 번 상영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상영하고 와서 진짜 아쉽게 돌아온 기억. 예. 뭐 네, 그렇네요. 예. 뭐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그 얘기를 좀 뭐 충분하진 않지만 질문 많이 올려주셨는데 다 채택을 못해서 죄송스럽고 뭐 중간중간 다른 질문들에 녹아서 표현이 됐을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아쉬운 분 계시면 한 분 정도만 더 받고 마무리할게요. 없으시면은 예, 여기 한 분 뭐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그 장소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장소요? 네, 그 똥파리는 그때 신림동 사셨는데 그쪽 남구 그쪽에서 찍으신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영화들 선우와 익준이나 그 다른 건 다 성북동에서 찍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혹시 그 어떤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장소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다른 장소에 대한 좀 찍기 두려움 그런 게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 익숙한 곳에서 찾는 게 이제 헌팅의 발품을 많이 줄일 수 있죠. 감독이 이제 아는 곳이 있고 거기가 이제 촬영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 돼버리면은 이제 제작부 입장에서도 이제 제작부들이 연출부와 더불어서 막 공간을 섭외하러 다니는데 그런 발품이 빨리 그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뭔가 노력을 해야 될 것들이. 그리고 제가 그 난곡에서 한 6년 살았고 그 언덕백이나 이런 공간 제가 이제 영화 보시면 다 골목이 수두룩하게 나와요. 모든 영화들이. 그래서 골목을 유난히 좋아하는 골목 태생이라서 제가 골목에서 태어났잖아요. 길바닥에서 계단 위에서 태어났잖아요. 진짜 계단 위에서 엄마가 낳았어 저를. 계단둥이에요 저는. 근데 어쨌거나 골목들 언덕백이 이런 게 저한테 되게 익숙한 공간이라서 그런 공간들을 많이 선택을 하게 되고 뭐 다른 데서 찍는 어떤 두려움 때문은 아니고요. 또 뭐 얘기했지? 그건가? 뭐 선우와 익준이나 이런 거 동네 애착도 있는데 선우와 익준이나 뭐 라라라는 너무 멀리 가기 싫어서 그냥 귀찮아서 동네에서 그냥 찍었어요. 동네에도 충분히 좋은 공간이 많거든요. 저희 성북구 쪽이 성북동? 저는 이제 성북동 그 언저리에 사니까 그쪽이 좋은 골목이 많아요. 차도 별로 안 다니고 제가 늘상 산책하는 데들 거기 가다 보면은 그리고 머릿속에 어떤 그림들도 떠오르고 멀리 가는 것보다 가까이서 찍는 게 뭐 좀 넓은 개념이지만 우디 앨런은 계속 뉴욕에서 찍고 또 저기 뭐 링클레이터 감독은 또 자기 어떤 다른 어떤 좀 뉴욕보다 훨씬 좀 촌에서 자기 영화를 프로덕션을 그쪽에서 꾸리고 있고 자기 동네에 대한 애착이 자연스럽게 안 생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리고 가까운 데서 찍는 게 좋고 예산도 예산도 값이 예, 뭐 충분치 않지만 다 뭐 즐거운 자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뭐 멋지게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이게 사실 오래된 영화를 지휘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머릿속에서 거의 그 생생함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활어회가 아니라 숙성회랍니다. 너무 많이 숙성됐어. 이 얘기들이 저희는 어떤 한 얘기를 꺼내려면 떠올려야 돼 자꾸만. 이제 앞으로 뭐 작은 영화든 좀 큰 영화든 좀 뭐 긴 영화든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뭐 그거는 뭐 제 의지가 아니라 신의 의지인 것 같아요. 신에게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보다 이제 훨씬 빨리 차기작이 나올 이완 감독과 예전엔 제작부였지만 이제는 한 파트의 어떤 그 거의 총책에 가까운 그 임무를 갖고 있는 이분들이 만들고 있는 영화에 관심을 많이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 성북동에서 가게를 하고 있으니까 술도 팔고 차도 팔 건데 운영은 제가 안 해요.
여동생이 할 건데 심심하면 놀러 오세요. 예, 예. 여기서 봤다 그러면은 위스키 한 잔이라도 더 드리겠습니다. 예, 위스키. 네, 이거 되게 오랜만에 트는 영화라서 사실 좀 저한테 되게 의미 있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예, 이 영화를 또 만나러 와주신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또 오늘 처음 봤다는 분들도 계셔서 예, 조금 되게 놀랐어요. 저는 되게 보신 분들이 오늘 많이 왔겠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 만나주신 관객분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뭐 각자 이제 또 이제 돌아가면은 예,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할 일들 열심히 하면서 이제 사는 거니까 예, 저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네, 열심히 해갖고 네, 좀 더 많은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작품 준비해서 네,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똥파리를 지금 한 10몇 년 만에 극장에서 보는 건데 저도 많이 보진 못했었어요. 근데 작품으로 똥파리를 본 게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했던 거기 때문에 아, 나 저 때 뭐 하고 있었지, 저 때 뭐가 힘들었지 이렇게 봤는데 오늘은 이제 저도 영화 보는 눈도 이제 점점 넓어지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 하니까 영화로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게 그 성북구에서 이제 하는 아리랑 시내센터에서 하는 행사다 보니까 무료로 또 해주셨고 해서 아마 구민분들도 많이 와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분들도 많이 와 계신데 그 사실 중간에 나가시면 어떡하나 걱정을 조금 했거든요. 아이고 이러면서 보셔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웃어주시고 재밌어 해주시고 안쓰러워 해주셔가지고 제가 더 많이 감동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제욕하셨어요? 직접 느끼셨으니까. 우리가 한번 할까요? 아리랑. 네, 아리랑 시내센터에서 그 상당히 13편을 모아서 이렇게 배급사들도 다 다르고 제작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모아서 그 상영회를 만들고 상영본 만들고 이렇게 홍보하고 또 DVD까지 만드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아리랑 시내센터 측에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객분들도 그 영화 즐겨주시고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질문에 답 못 드린 분은 그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게 영화가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러셔서 조금 찾아보면은 궁금한 답을 얻을 수도 있고요. 또 여기서 당장 얻기보다 돌아가면 생각해 보면서 또 그 곱씹을 만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질문하신 분들, 그 상우님, 파미님, MBTI 질문하신 분은 시나리오 질문하신 분 나와서 DVD 받아주세요.